자, 오늘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일단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개혁 매칭이 되어 있다.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을 목적으로 시작되어서 후에는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이념이 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빈부격차라든가, 그죠? 자본가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폐단 아닌 폐단, 이런 것을 보고 이 잘못된 것을 고치자 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시장 원리가 뭐냐? 시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곳, 사는 사람, 또 파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물건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파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적다.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장 가격, 시장이 무슨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장 원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가장 함축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 무조건 시장을 떠올리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비판하고 이 잘못의 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이론은 당연히 시장을 부정합니다. 그럼 그 시장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어떤 인위적인 조절, 즉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가격은 때로는 뭐 가격 폭등, 때로는 폭락,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폐단이 많고 이를 고쳐야겠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장 대신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바로 계획이라는 개념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 이렇게 무계획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떤 앞으로 어떻게 뭘 한 다음에 뭘 하겠다 라든가, 그죠? 나는 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디에 취직을 했고 취직한 다음에 뭐 사업을 하겠다 라든가, 나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겠다 라든가, 뭐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국가의 정부가 통제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그런 게 바로 계획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은 계획 경제이고요. 자본주의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목은 뭡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부터 이게 알아봐야 될 것이고,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그지? 뭔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에서 어떤 장점을 뽑아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뭐 통섭 뭐 이런 개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얘기하죠. 중국은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야, 자본주의 국가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는 서로 적성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공산주의,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들과는 적대 관계였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반공 정책을, 반공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무조건 나쁜 나라이다. 그래서 뭐 서로 관심도 없었고, 무조건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다. 계획경제 체제이고 멸망해야 시켜야 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교가 된 이후에 중국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에도 경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켰죠. 그러면서 우리와 1992년에 수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뭐지? 드디어 우리가 적성국가, 공산국가와도 수교를 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나? 이러다가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야, 자본주의 국가야? 별로 관심도 없어졌어요. 그냥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있고,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치부했지,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국가 체제는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물어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뭐라고 대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제일 좋기로는 그분들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뭐야? 마침 그 양반이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인데 어떻게 사회주의에 시장경제가 있는 것이지?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예? 야, 중국은 어떻습니까? 1949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공식 명칭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선언을 19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하고 몇몇 공산당 지도부와 또 그 말고도 민주당파라고 해서 공산당을 지지해서 국민당을 몰아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많은 그 민주 인사, 어떻게 얘기하면 개국 공신들이 같이 올라와서 그 중에서 공산당이 대표가 되어서 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을, 건국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지. 따라서 마오 시대에는 1949년부터 1976년 마오가 사망할 때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땠어요? 그 이전 전통 시대는 뭐야? 다 전제군, 군주제잖아.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한 사람에게 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체제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었죠. 근데 그 다음에 들어선 새로 전혀 이질적인 정치 체제가 중국에 들어섰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다. 그 사회주의 국가 체제는, 사회주의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의 그 건국 공신들 내지는 공산당의 기치 아래 모여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었죠. 사회주의 이념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마르크스가 그 대이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 또 빈민들, 프롤레타리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 방법으로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전식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계획입니다. 시장경제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이론은, 사회주의 이론은 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에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는가, 바로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련의 탄생이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소련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전대미문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국가 체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하는 가장 그 혁명의 최전방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이야. 레닌. 그래서 이 레닌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 이론을 마르크스가 만들어냈는데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적용하는 그러한 국가를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레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언제? 1949년이잖아. 그럼 1917년으로 따지면은 거의 20년, 30년, 40년, 30년 이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국가예요. 동방에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발 사회주의 국가는 최초 창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발 국가인 바로 소련을 뒤이어서 중국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련의 국가 체제라든가 공산당과 정치 정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국가 행정 조직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특히 이 경제 체제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벤치마킹이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부러워했고 가장 비슷하게 따라가야 할 국가가 소련이었고, 소련은 바로 이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에 천착되어서 여기에 빠져서 그냥 사회주의 이론에 맞춰서 국가를 교과서적으로 맞춰서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마오쩌둥의 자기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자기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은 그런 사회주의 이론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중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 와중에 항상 그 적용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은 뭐였냐? 결국은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힘든 아주 최빈국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중국이 기근에 의해서 수천 명이 죽고 혁명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런 대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경제가 아주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바로 1970년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1970년대 새로운 중국을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그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덩샤오핑이라는 것이죠. 덩샤오핑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발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이념 때문에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서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마오가 죽은 다음에 이 정권을 덩샤오핑이 받으면서 1978년에 있었던 제11기 삼중전에서 결국은 둥소평의 이러한 주장과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그런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에 맞춰서 국가를 건설해야 했지요. 그래야지만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덩샤오핑이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뭐 경제특구라든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심청과 같은 경제특구 지역을 결정해서 그곳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어오게 해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그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집체소유라고 하죠. 그 인민공사, 그러니까 농촌의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하나의 공사,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인민공사인데 인민공사 안에서 모든 농민들은 그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그에 생산되는 양에 따라 양을 가지고 양과 상관없이 많이 생산되든 적게 생산되든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배급을 받습니다. 배급은 뭐야? 옷, 뭐 먹는 것, 뭐 교육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그런 체제였죠. 그런데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런 공유 경제를 없애고 공유제 경제죠. 공유제 경제를 없애고 사유제를 들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라고 하는 이런 곳은 결국은 기업이 들어와서 민간, 해외에 있는 자본주의 진영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회사야? 커피 회사면 커피를 만들고 햄버거 회사면 햄버거를 팔고 이런 거죠. 그 햄버거를 파는데 다른 햄버거 회사가 있어서 둘이 경쟁하다 지면 자기가 손해는 책임지고 거기에 있던 회사들 다니던 직원들은 다 해고되고 뭐 이런 게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했어요. 허락을 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농토도 내게 없고 기업도 내게 아니고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내게 아닌 그런 시대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점포를 임대하고 무슨 장사를 할 건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던가 파산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사유제예요. 그리고 상품들을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어 내가 이건 잘 팔릴 것 같아. 이 디자인으로 이 가격으로 만들어만 내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많이 팔고 그러다 다음에 이익이 많아지면 나는 부자가 됐고 큰 기업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적 논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허락하기 시작한 거죠. 80년대에 그래서 인민공사를 해체해서 농토를 농민들 가구당 뭐 일정 기간 50년이면 50년, 70년, 70년 해서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국가에다 환납하고 경작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팔 것인지 어떤 시장에 내놓을 건지를 모두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매해서 그 결과는 스스로가 다 책임지는 것. 이런 것이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모든 것이 국가 소유야. 국가 소유를 뭐라 하냐면 전인민 소유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사의 주인인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 주인이 없다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집체 소유. 집체 소유는 전인민보다는 조금 작은 거죠. 우리 따지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은 전인민 소유제 기업이고요.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기업은 집체 소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형 기업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형 기업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한화, 쌍용 다 그런 기업들은 다 사형 기업들이에요. 기업이 자기가 오너가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전주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이념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야? 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덩샤오핑이 뭘 했어? 야,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지. 야, 색깔이 까마면 어떡하고 하얀면 어떠냐? 이렇게 실용주의적 관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혹은
마오의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야 이게 무슨 사회주의야고 할 때 그 덩샤오핑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사회주의를 가지고 최후의 목적지인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주 좀 성숙한 단계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 무슨 단계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아주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지속된 다음에 그 폐단을 고치고 어떤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 사회주의에서 발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적 토대, 물질적인 어떤 든든한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가 가야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보면 뭐야? 1949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건국되기 직전에는 뭐였어요? 국민당과 끊임없는 전쟁과 서구 열강들의 어떤 괴롭힘을 100여 년 동안 받았다는 거죠. 어떤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기반을 완성하지 못했다. 만들어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그 단계를 넘어섰어.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물질적 토대가 약해. 물질 기반이 약해. 어떻게 해야 돼? 물질 기반을 마련해야 돼. 물질적인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에 갇혀서 계획 경제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라고만 해?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초창기 단계라는 거야. 이 초창기 단계에는 완벽하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요소, 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는 받아들이고 채용을 해야 그것을 활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결국은 공산사회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초급 단계. 중급 단계, 말기 단계 이런 게 있나 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엄밀하게 사회주의 이론에 없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런 물질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 결국 그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사회 건설이기 때문에 잠시 이런 기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에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중국이 이때부터 야우지간 뭐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냥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 즉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있잖아요. 그 천안문 사태는 뭐야? 여기에 대해서 덩샤오핑이 어떻게 했어요? 탱크 동원해 갖고서 다 제압했어요. 무력으로 진압했죠. 근데 이런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세계는 어떻게 돼? 야, 그럴 줄 알았어. 중국. 너 덩샤오핑 어쩌고 그러지만 너 마오쩌둥이랑 뭐가 다르냐 너. 인권이고 뭐가 없잖아. 민주는 무슨 개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야, 쟤네들 다시 또 옛날에 그 계획경제로 돌아갈지도 몰라. 야, 투자했던 그 외국 그 글로벌 기업들 다 나와야 돼. 위험해.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야, 니네들 인권을 그렇게 탄압하면 돼? 니네랑 이제 거래 안 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국제적인 그런 그 압력이라든가 중국을 비토하는 그런 그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지.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적인 우려와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런 봉쇄 이런 흐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덩샤오핑은 뭘 했냐면 좀 더 강력하게 국가의 어떤 법령 안에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옛날처럼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1994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중국은 헌법 15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를 기초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따른 기본 제도, 그냥 국가 제도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야, 국가는. 그렇지만 여기에 거시적인 조절,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러잖아요. 중국의 경제정책 누가 결정해? 정부에서 하잖아. 그런 것들, 그런 정책들,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자원 배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하도록 한다.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한데, 시장 메커니즘은 뭐야? 시장이 있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생산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시장에 판매하고, 이런 것들 가격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을 살려서,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사회 자원 배분을 하도록 한다. 사회 자원 배분, 자원의 배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죠. 뭐 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재물, 돈, 뭐 이런 것들 누가 벌고, 돈은 누가 벌고, 물건은 누가 많이 갖고 있고, 뭐 그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뭐 이익이 얼만큼, 자본이 얼만큼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회 자본인데, 자원인데, 이런 자원을 대부분을 옛날에는 야, 개인 거 없어, 다 갖고 와.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획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시장에다 뭘 내다 팔아서 돈 벌면 될 거라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 사회주의 기본 제도는 준수한다,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조건하에 시장경제, 그러니까 전제하에, 사회주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시장경제를 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시장경제, 그지? 사회주의를 위해 서비스하는,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시장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그냥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장경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중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조건하의 시장경제,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공식 선언한 것은 1993년 11월이다. 그래서 선언을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 94년에 아마 헌법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1992년에 등소평이 남순 강화를 합니다. 난슌장화. 중국의 남부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남순 강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심천을 얘기하면서 이 경제 발전을 보아라. 홍콩 이상으로 홍콩만큼 발전되고 있다. 이미 뭐 개혁 개방한 지 뭐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물론 내륙 지역은 여전히 빈곤 속에서 허덕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 국가가 뭐예요? 무슨 뭐 모든 언론, 매스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가면은 제일 중요한 중앙TV, CCTV가 딱 쫓아가고 막 위성으로 해서 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거죠. 등소평이 가는 데마다 뒤에 나오는 배경이 뭐 고층 빌딩이 잔뜩 있고, 이게 뭐야? 덩샤핑 동지의 치적인 거죠. 내가 10여 년 동안 이뤄낸 이러한 경제 부흥이다, 이렇게 그런 배경을 보여주면서 우리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못다한 물질적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거지. 그 공포한 것의 대상은 내국 국민도 되지만, 국제적으로 야 중국 뭐야 이거 뭐 탱크로 말이야 민주운동 가고 막 안 되겠어, 막 이런 반기류를, 반중국 기류를 잠재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적으로도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다라고
내용을 헌법에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은 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에 천착했던 마오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덩샤오핑의 중국 시대는 시장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 결론이 10여 년이 흐른 후에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것이 1994년에는 중국 헌법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라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중에 10년, 2004년은 거의 등소평, 덩샤오핑 죽은 다음에 짱저민 시대죠. 이때에서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물권법이 제정이 되었다. 사유재산 보호라.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항상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북한에 보면 김수성에 들어와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그 지주 내지는 부농 밑에서 소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극빈층의 농민들에게 땅을 뺏어서 주고, 물론 나중에 다시 그걸 또 국가가 환수했지만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중국도 그랬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풀어서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체제로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면은 경제체제나 사유재산 인정하고 자본주의랑 뭐가 달라 하지만 여전히 그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공산국가, 그죠?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해서 국가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잠시적으로 부족한 물질 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이 체제를 고수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1917년에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제 군주제는 1911년에 신해혁명 순원이 주도했던 그 혁명에 의해서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도모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입헌 군주제이긴 하지만 헌법을 세워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체제, 공화국, 순원이 주장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오족공화 그랬죠. 그래서 민족, 민주, 민생, 그게 삼민주의 아니야?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마오쩌둥, 전두시우, 차유엔페이, 최원배 이런 사람들이 서양에서 사회주의 이념,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걸 배워갖고 뭔 소리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죠. 그게 1921년에 상해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결국 나중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그냥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45년 이후에는 장개석 군대와 마오쩌둥 군대가 내전을 통해서 결국은 대륙이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 마오쩌둥이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공산당일 수도 있어요. 옷 입은 게 뭐야? 이게 중산복이잖아, 사실은. 손문이 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문이 만들어낸 국민당 안에도 장개석 같이 아주 반공주의자가 있었는가 하면 순원의 와이프 송칭링, 송정령 그런 사람들은 그 장개석의 그런 반공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원로들도
국민당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서구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만 한 거 아니죠. 계몽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했던 많은 그 당시에 새로운,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사서삼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공산당과 뜻을 함께한 이런 여러 민주 인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 공산당일 뿐이지 공산당 혼자서 국민당을 내쫓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전, 1945년에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사이의 내전은 국민당과 공산당 플러스 알파죠. 그 알파가 바로 민주당파라는 건데, 여기 안에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그 조선 독립을 위한 의원군들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정이라는 게 있어요. 당정. 이게 당정은 뭐 당의 정관쯤 되겠죠.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 민주당의 정관, 뭐 통합당의 정당, 정의당의 정관, 이런 것들을 당정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당정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해? 중국은 공산당이 천년만년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정치 정당은 들어봤어요? 없죠. 물론 형식적으로 괴뢰 정당이라고 하죠. 뭐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정치 정당들이 이름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력이라든가 그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21일인가요? 이번에 드디어 양회가 중국에서 열렸죠. 양회는 정치협상회의와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얘기하는 건 알죠. 그 양회 중에서 그 정치협상회의가 뭐냐면 바로 공산당,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파들, 국민당도 있어요. 국민당도 있고요. 뭐 여성당, 부인당도 있고요. 청년당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정치를 협상한다 해서 정치협상회의야. 형식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민주의식을 반영한다 해서 모든 정치 정당의 그런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빼놓고선 아무도 공산당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민주적이냐는 것을 강조하지만, 뭐 조금만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당정은, 공산당의 당정은 엄청나게 헌법 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헌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공산당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헌법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시진핑이 국가 주석 당 총서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바꿨잖아요. 연임 규정을 없앴어요. 제한을. 그럼 어떻게 돼요? 2022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시진핑이.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농담으로 당이 결정하면 뭐 우리는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당정의 내용을 보면 행동 지침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념이 뭐 특별히 없어.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 이념이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지고 혁명에 성공한 소련을 탄생시킨 레닌.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그 다음에 누구야?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사람이 마오쩌둥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서 덩샤오핑은 뭐야?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어쩌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또 그거 바톤을 이어서 승계해서 또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 공산사회가 뭔지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공산사회를 이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니꺼 내꺼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 덩샤오핑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 해석이 바로 이 당정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인 거예요. 그 당정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정치 노선이 현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도 지도사상 중 하나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중국은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체계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계획경제를 철저하게 이행했지만 그 계획경제 실시의 결과는 참담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 중심적인, 모든 경제가 계획에 의해서만 다 되었던 그런 것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의 개혁을 하겠다. 그게 개혁이고요. 개방은 뭐야? 자본주의 체제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 무역 안 한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뭐랄까,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무역 거래를 하고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개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게 되니까 과거 전통 고전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이 다른 거잖아요. 현실 중국의 정치 현실에 비교해 볼 때, 적용해 볼 때 어기고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러면 중국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계획경제체제 하에 중국이 1978년 11기 삼중전의 이후부터는 서서히 사유재산을 사유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작은 농촌지역에서 가족 단위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것이었고, 80년대 중반에는 기업들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